일제강점기 시작합시다. 한국사투. 1910년 8월 29일자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주권이 완전히 일본 제국에게 넘어가게 돼. 이로 인해서 36년 동안 조선 민족들은 일본 민족에게 지배를 받는 일제강점기 시대가 개막이 되게 되는데, 일대 총독으로 부임됐던 사람이 데라우치 마사타케 총독이라는 사람이야. 총독이라고 하는 관직은 어떤 관직이냐면, 일본 천황이 조선 전 지역까지 다스릴 수가 있니 혼자서? 불가능하겠지. 그래서 천황을 대리해서 조선 지역을 다스리는 관직을 총독이라 그래. 아무튼 일대 총독이 데라우치 마사타케라고 하는 사람이야. 이 총독이 경성역에서 취임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 연설에서 이런 말을 해. 조선 민족은 가난하고 우둔한 민족성을 갖고 있는 족속이라 힘과 공포적인 분위기로 눌러서 통치하는 것이 옳은 통치 방식이래. 이렇게 해서 힘과 공포적인 분위기로 눌러서 통치하는 거를 무단 통치라고 통칭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데라우치 마사타케 총독에 의해서 무단 통치 시대가 10년 동안 개막이 되게 된 거야. 자, 그럼 계속 국민들의 기본권 억압하면서 자유 억압하면서 계속 눌러서 다스리다 보면 용철처럼 팡 튀어오르겠지.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무단 통치에 대한 부작용이 1919년 김인현에 있었던 3.1운동 사건인 거야. 3.1운동 때는 전역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조선 민족들이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뛰쳐나온 독립운동이란 말이야. 이 모습을 보고 일본 제국도 큰 충격에 빠지게 돼. 조선 민족의 힘을 그때서야 느낀 거야.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2대 총독이었던 하세가와 요시미치 총독은 잘리게 됐고, 시대 구분하고 있는 거야. 시대 구분. 이마 시대 구분하고 있다고 이거. 저 페이지 펴 빨리. 거기 하고 있어. 시대 구분. 그래서 2대 총독이었던 하세가와 요시미치 총독은 잘리고 3대 총독으로서 사이토 마코토 총독이 부임되게 되거든. 애가 또 해군 제독 출신인데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애야. 사이토 총독이 19년에 새로운 총독 취임식을 가졌을 때 이런 말을 해. 1대 총독인 데라우치와 2대 총독인 하세가와 요시미치의 판단은 틀렸다라고 주장을 해. 조선 민족은 힘과 공포적인 분위기로 눌러서 다스려야 되는 족속이 아니라 일본인하고 똑같이 온건적으로 문화적으로 돼야 되는 족속이다 해서 문화적으로 돼야 한다 해서 이제 문화통치가 이렇게 해서 20년대 개막이 되게 된 거야. 그렇다면 1910년대 무단통치에서 1920년대 문화통치로 통치 방식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뭐야? 3.1운동 사건이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1929년에 세계 경쟁 대공황 사건이라는 게 벌어지게 되는데, 적어도 니네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면 대공황이라는 말은 들어봤지? 봤어야 돼? 이게 뭐야? 대공황이? 환장하겠네. 자, 제국주의 국가들은 강대국이잖아. 강대국이 약속을 침범하여 그 나라를 식민 지배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때 당시 제국주의 국가, 즉 강대 국가들은 왜 약속을 식민 지배하려고 했을까? 이 식민지는 나의 물건을 팔 수 있는 뭐하고 똑같아? 시장하고 똑같은 거야. 즉 이 말인 즉슨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나의 물건을 팔 수 있는 뭐가 많아진다? 식민지 시장이 많이 확보가 된다는 소리야. 그럼 부자 되겠지. 그래서 식민지 확장 전쟁을 계속하다가 결국 이 땅이라고 하는 자원이 유한적 자원이야, 무한적 자원이야? 유한적 자원이란 말이야. 서로 이제 막 식민지를 확장하다 보니 이제 더 이상 식민지를 확장할 곳이 없어. 그럼 서로 강대국들끼리 식민지를 빼앗기 위해서 뭘 벌이겠어? 전쟁을 벌이겠지. 자, 여기에 대한 결과물로 터진 게 1914년부터 18년까지 있었던 4년간의 유럽에서 벌어진 1차 세계대전이야. 자, 근데 이 4년 동안의 세계대전 속에서 1,0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1918년 6월 28일 베르사유 궁전에서 베르사유 회의라는 게 있게 되는데, 그때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 1차 세계대전 때 고작 4년간의 전쟁에서 1,000만 명이 되져버렸어. 2차 세계대전 벌어지게 되면 몇만 명 뒤질지 이거 계산도 안 쓰는 거야. 그래서 추후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서 이제 강대국들은 추가적인 식민지 확장 전쟁을 안 하기로 합의를 본 거야. 이거를 베르사유 궁전에서 만들어진 체제라고 해서 베르사유 체제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제국주의 국가들은 20년대 식민지 확장 전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야. 그럼 이 말인즉슨 자국 안에서 만든 이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장이 이제 확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소리야. 자, 그런데 문제가 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 확장하면서 물건을 항상 그렇게 갖다 팔았어. 계속 식민지 시장이 확장될 줄 알고 자국 내 투자를 엄청 많이 해놓은 거야. 공장은 엄청 많이 설치해 놓은 거지. 근데 갑자기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이 많이 생산된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장이 있다 없다? 없게 된 거야. 결국 이 창고에 재고가 쌓이게 됐고, 이 물건 투자 비용도 회수를 못하는 상황이 있게 되자 미국 경제 붕괴를 시작으로 전 세계 경제가 우르르 무너지게 된 사건이야. 이게 대공황 사건이야. 일본 역시 여기에 대한 피해로 경제가 박살났단 말이야. 일본을 다스리는 최고 군주를 뭐라 그래? 천황이라 그래. 일본인이 봤을 때 일본에서 천황이라는 존재는 인간이냐 아니면 신이냐? 신이란 말이야.
신이 책임을 지는 자리인가? 신은 책임을 지는 자리가 아니야. 그래서 일본 천황이 뭐라 그러냐? 내가 부덕해서 일본 경제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나의 정권을 이임받고 일본 본토를 다스리는 일본 내각에 앉아있는 문인 공무원들이 나라를 잘 못 다스렸기 때문에 대공황 사건을 겪게 된 거야 하면서 문인 정치인들한테 책임을 전가해. 자, 이렇게 해서 문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내각을 없애고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군부 내각을 수립을 하게 된 거야. 됐어? 자, 그러면은 이제 일본은 군인들이 이끄는 거지. 내각을 군인들이 차지를 했으니까. 그럼 이 군인들은 자국에 있는 그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을까? 또다시 식민지 확장 전쟁을 통해서 극복하려는 시도를 보이기 시작한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은 이미 조선 땅을 식민 지배한 상황이지. 조선을 병참기지화 삼아서 중국 땅 만주를 식민 지배하기 위해 만주에 쳐들어가게 되니 이거를 만주사변 전쟁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일본 애들이 1931년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 땅 만주 땅에서 중국군과 일본군이 지금 뭐 하고 있다? 전쟁을 하기 시작했다. 그럼 우리나라를 병참기지로 활용하면 좋아 안 좋아? 좋겠지. 그래서 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국내에서 우리나라를 병참기지로 이용하기 위해 병참기지화 정책이 펼쳐지게 된 거야. 그래서 만주 땅에서 전쟁할 때 필요했던 군수 물자 같은 거나 화약 같은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만주 땅으로 보내기 시작해요. 됐니? 자, 그리고 이 만주에 쳐들어간 지 1년 만인 1932년 일본 군부대는 만주 전역을 장악하는데 성공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중국 본토를 공격 때리기 시작해. 이게 1937년 7월 7일자를 기점으로 시작된 중국과의 전쟁, 중일전쟁이라고 하는 사건인데, 자, 일본은 사실 이 중일전쟁 제대로 준비도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시작한 거야. 나중에 얘기 들려줄게. 나중에 자세한 이야기는. 아니, 어쨌든 뭐 준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시작한 전쟁이었고, 그리고 이 중국을 이끌었던 국민당 총통 장제스가 중국의 수도가 이때 당시 난징이라고 하는 곳인데, 남징이 함락되게 되자 항복은커녕 깊숙한 충칭으로 수도를 이전하면서 일본 군부대를 상대로 계속 싸우고자 하는 항전 의지를 보이기 시작해. 자, 그리고 이 중국과 싸우는데 이제 석유가 동나기 시작한 거야. 자, 옛날에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석유가 필요해. 전투기 뭐로 돌려? 석유로 돌려. 탱크 뭐로 돌려? 석유로 돌려. 군수공장에서 무기 만들 때도 뭐가 필요해? 결국엔 석유가 필요해. 그런데 이 석유가 동나기 시작하니까 중국과의 전쟁에서 불리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일본 군부대는 부족한 석유 자원을 얻기 위해서 1941년에 베트남에 침공하는 선택을 하게 된 거지. 베트남에 왜 침공했을까? 뭘 약탈하기 위해? 그래, 동남아의 석유 자원을 약탈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큰 위협을 느꼈던 나라 하나가 있었어. 그 나라가 바로 미국이야. 왜 갑자기 미국이 위협을 느끼냐? 베트남 바로 옆 나라가 섬나라 필리핀이란 말이야. 이때 당시 필리핀은 어떤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일까? 미국의 식민지야. 지금 일본 애들이 동남아에 침공을 했다라는 것은 머지않아 석유 자원을 약탈하기 위해서 자국의 식민지 시장인 어디도 공격당할 위험성이 있다. 필리핀도 공격당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본 정부한테 협박을 해. 당장 동남아 지역에서 일본 병력을 철수하지 않으면 일본에게 판매하고 있는 모든 미국의 수출 석유를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해. 당시 일본은 미국한테만 석유 수출 의존도 80%를 의존하고 있었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과의 전쟁에서 필연적으로 이겨야 되는 일본 정부는 동남아에서 철수는커녕 오히려 더 깊숙한 곳으로 공격하기 시작한 거야. 루즈벨트 대통령은 협박한 대로 일본에게 판매하고 있는 모든 석유 자원을 끊어버리게 되거든. 자, 이때 그래서 일본 정부는 깨달아. 어쩔 수 없이 저 미국이라는 나라하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어차피 전쟁할 거 먼저 공격 때리는 게 낫겠지. 선빵 필승이라고 해서 먼저 공격 때리자라는 판단하에 1941년 이거 작전명 도라도라라 그래. 그래서 12월 7일 오전 7시 55분에 그 하와이라고 하는 섬 알죠? 태평양에. 거기에 진주만 해군기지가 있는데 거기에 미국의 항공모함이라든지 전투기가 훈련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 아침에 진주만을 공습하는 선택을 하게 돼. 자, 갑자기 미국 본토가 공격을 당하게 되자 루즈벨트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 의사를 밝힌과 동시에 일본에게 전쟁을 선언해서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여기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의 전쟁이 시작돼. 자, 1941년 일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쪽에서는 소련하고 싸우고 있고 이쪽에서는 몽골하고 싸우고 있고 이쪽에서는 중국 국민당 공산당 애들하고 싸우고 있고 이쪽에서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친구들하고 싸우고 있고 이쪽에서는 미국하고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41년 이후에 일본의 상황은 일본 대 오로부댐이라고 생각하면 돼. 일본을 제외한 그들 모두. 그러면 지금 현재 일본 측은 병사가 많이 필요하겠지. 전선이 너무 많이 생겼으니까. 퀴즈.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을 일본 애들이 강제로 병사로 착출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죠. 징병이라 그래. 그거를 강제로 병사로 끌고 가는 거야. 근데 처음부터 조선 청년들을 강제 징병하려고 했을까 일본 정부는? 오, 왜? 제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일본 민족을 혐오하는 민족은 어떤 민족이야?
우리 한국인들이잖아. 이 당시에 조선인들은 더 혐오하는 상태겠지.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럼 그들에게 일본 군복을 입히고 폭탄을 딱 손에 쥐어주면서 우리 덴노에카이를 위해서 열심히 중국군을 상대로 열심히 싸워줘. 이래? 그럼 폭탄을 앞으로 가, 뒤로 가? 뒤로 가겠지. 괜히 데리고 갔다가 폭동 일어날까봐 무서워서 못 데리고 가겠는 거야. 그런데 지금 현재 전선이 너무하게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교착되어 있는 상황인지라 인적 자원이 부족해서 강제로 끌고는 가야 돼. 근데 뭐가 걱정돼? 폭동이 일어날까봐 걱정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판단이 들게 되냐면 차라리 조선인 안에 있는 조선인이라고 하는 민족성을 없애고 천황폐하의 신민으로 세뇌시켜서 데리고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작용은 안 벌어질 거야 라는 생각에 중일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 신민화 정책이 광복 때까지 쭉 있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시험 포인트는 뭐냐면 교과서 편찬 순서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통치 방식이 10년대 무단 통치기 방식이었는지 20년대 문화 통치기 방식이었는지 30년대 초반에 병창기지화 정책기 방식이었는지 37년 이후에 한국 신민화 정책기 방식이었는지 구분하는 게 포인트인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떤 통치부터 보면 돼? 1910년대 무단 통치부터 보면 되는 거야. 일단 이 무단 통치를 시작한 총독 이름이 누구야? 일대 총독 내가 누구라 그랬어? 데라우치 마사타케야. 가끔 가다가 총독 이름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나오니까 총독 이름도 알아놓자고. 데라우치 마사타케야. 이 사람이 3대 통감이었고 내가 전라고 환장하겠는 게 뭐냐면 국권 피탈까지 안 했잖아. 진도를. 쟤네들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멸망했는지도 모르면서 갑자기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는 상황이야. 대충 그래도 알지? 이해는 되지? 오케이. 자, 일단은 남산의 을사늑약에 의해서 조선 통감부라고 하는 보호기관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이토가 말했을 땐 보호기관이지만 실제로는 지배기구였어. 근데 이 통감부가 어디에 설치됐다고? 을사늑약 체결 이후에 1906년부터 남산에 위치해 있었다고.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강제 병합되게 된 1910년 8월 29일자를 기점으로 통감부의 이름이 뭐로 바뀌게 되냐면 조선 총독부로 바뀌게 돼. 자, 그러면 간판만 바뀐 거야. 통감부 건물 그대로 써. 자, 그럼 이 조선 총독부도 초기 위치는 어디에 있었다? 남산에 위치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왜? 통감부 건물이 처음에 남산에 위치해 있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의열단이라고 하는 독립운동 단체 들어보셨어요? 살면서? 아, 의열단이라고 있어. 근데 그 의열단이 뭐 하는 단체냐면 친일파 애들 암살하고 그 다음에 일제 주요 건물들 테러하고 다니는 그 일종의 의거 조직이야. 그러니까 아무튼 이 의열단 단원이었던 김익상 선생님께서 1921년에 남산에 있는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까신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총독부 건물 반절이 날아가는 상황이 있게 되거든. 자, 그러면은 이 남산에 있는 조선 총독부 건물을 이미 터졌으니까 여기에다가 계속 총독부 기능을 할 수가 없지. 그래서 26년 10월 1일자를 기점으로 어디로 이전을 하게 되냐면 경복궁 앞으로 총독부의 위치를 바꾸게 돼. 그리고 이 경복궁 앞에 5층짜리 건물로 크게 새롭게 이제 건물 지어가지고 이사했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왜 고층 건물로 지었냐면 우리나라 전궁이 경복궁이잖아. 조선인들이 경복궁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건물 때문에 이 전궁이 경복궁에 가려져서 안 보여? 조선 총독부 건물로 인해 가지고 가려져서 안 보이지. 그럼 이런 의도는 뭐냐? 조선인들한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패배의식 느끼라는 의미인 거야. 너네들 졌다라는 그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나라 전국인 경복궁 앞에다가 깐 게 조선 총독부 건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경복궁 앞에 가면 총독부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 총독부 건물이 해방 이후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용이 됐었는데 김영삼 대통령 알아? 몰라? 김영삼 대통령이라고 있어, 대한민국에. 근데 그분이 역사 바로잡기 운동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일제 잔재 청산하는 뭐 그런 운동이야. 근데 그때 김영삼 대통령한테 일본 측에서 어떤 사람 하나가 와. 그리고 뭐라 얘기하냐면 경복궁 앞에 있는 조선 총독부 건물 있잖아. 중앙박물관을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 그대로 냅두라는 거야. 이거 크레인 비용이라든지 이전 비용 일본 정부가 다 지불을 할 것이니 이걸 그대로 일본 땅으로 옮기겠다는 거야, 이 건물을. 왜 옮기려고 하냐면 일제강점기 시대를 기념하는 그런 건물로서 옮기고 싶다라는 거야. 이 얘기를 우리나라 현 대통령한테 한 거야, 김영삼 대통령한테. 그럼 니네가 김영삼 대통령이야. 어떤 감정이야? 미쳤나 이렇게 싶겠지. 그래서 바로 터쳐 명령을 통해서 96년에 완벽하게 철거가 이루어져요. 됐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경복궁 앞에 광화문 광장을 찾을 수가 있었던 건데 광화문 가봤어? 이런. 근데 나도 서울을 고3 때 처음 가봤다. 끝나고 수능 끝나고. 너 안 가봤냐? 가봤지? 그래. 조용해. 뭔 거기 차이나타운 있어. 자, 아무튼
그래, 아무튼 조선 총독부 건물 있고. 자, 그럼 이 조선 총독부 건물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36년 동안, 즉 일제강점기 36년 기간 동안 조선인을 다스리는 최고 지배기구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럼 여기에서 일본 천황을 대신해서 36년 동안 조선 땅을 다스리는 지배자를 뭐라 그런다고? 조선 총독이라고 그런다고. 1대 총독 누구야? 데라우치 마사타케. 자, 우리가 이것 조금 구분을 해야 돼. 일본 본토를 다스리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일본 내각 총리라고 얘기를 해. 누구? 내각 총리. 일본은 이펑군주정 사회이기 때문에 천황이 신적인 권력은 갖고 있어도 대부분의 행정, 정치 일은 다 누가 하는 거야? 내각의 총리가 하는 거야. 자, 일본 본토를 다스리고 있는 친구가 내각 총리야. 조선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친구가 조선 총독이야. 둘이 권력 위치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이 말인즉슨 일본 본토를 다스리고 있는 일본의 내각 총리가 조선을 다스리고 있는 조선 총독의 행정적 간섭을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불가능한 위치인 거야. 알겠지? 왜? 권력 구도상 똑같은 위치야. 이 두 친구 위에는 한 새끼밖에 없어. 누구게? 일본 천황 새끼인 거야. 알겠지? 그래요. 그럼 이 조선 총독이 갖고 있는 권한 얘기할게. 행정권 갖고 있어. 조선 전체 지역에 대해서 나란히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조선을 다스리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겠네. 입법권 갖고 있고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법권도 갖고 있으며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 군부대를 움직일 수 있는 군대 통솔권을 갖고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근데 조선 전체 지역에 관련된 행정일이 많은데 총독 혼자서 이 행정일을 다 처리할 수 있을까? 불가능할 거야. 그래서 총독 밑에 행정일을 총괄하는 이 직책이 있는데 이 직책을 정무총관 직책이라 그래. 쉽게 말하면 현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알겠어? 자, 그리고 치안일을 담당하는 직책이 있어. 이 직책을 치안총감 직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현재 경찰총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니? 자, 그리고 일본 애들이 중추원이라고 하는 의회관청을 새롭게 재설치해요. 1910년에. 이 중추원은 뭐냐면 친일 자문기구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걸 만들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냐? 일본이 메이지 정부 출범했을 때 우리는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법치주의 국가라고 표방하면서 건국을 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우리나라를 병합하는 과정 안에서 국제법 지켜 안 지켜? 다 안 지킨 거야. 그래서 국제사회에 욕이란 욕은 존나 처먹고 있는 상황이었거든. 니네는 씨부럴 거 무슨 법치주의라고 표방을 해놓고서 조선 병합하는데 법 아무것도 안 지켰네. 병신 뭐 이런 식으로 욕을 개쳐먹고 있었어.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이미지 메이킹은 좀 새롭게 좋은 방향으로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표방으로 이제 중추원이라고 하는 의회를 재설치한 거라고. 자, 일본 정부는 이렇게 얘기해. 이거는 우리 일본 민족이 조선 민족을 강제 병합한 것이 아니라 저 조선 놈들이 조선 지역 혼자서 다스리기 힘들다고 해서 우리 보고 다스려주라고 해서 같이 협치하는 의미로서 병합을 한 거야. 거기에 대한 증거로 일본 애들이 멋대로 조선의 행정일을 처리한 게 아니라 중추원이라는 의회를 재설치하여 여기에 조선인들을 의원으로 앉혀놓고 행정일 할 때마다 조선인 의원들한테 뜻을 물어보면서 협치를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네들 말에 따르자면 행정일 할 때마다 중추원회 의는 매번 열려야지. 조선인들에게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근데 역사적으로 딱 한 번 열렸어. 언제 열렸냐면 3.1운동 때 딱 한 번 열렸다. 그럼 평상시에는 안 열다가 왜 이 3.1운동 때는 또 열었냐? 이유가 이때 한 200만 명이가 뛰쳐나왔다 그랬지? 그러니까 하세가 요시미치 총독 입장에서는 조선 민족을 조지긴 해야 돼. 그래야 이제 시위가 확산이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최대한 뭘 없이 조져야겠어. 부작용 없는 쪽으로 조져야 되는 거야. 그럼 이 부작용 없이 조선인들을 조질 수 있는 방법은 같은 민족이 누가 제일 잘 알아? 조선인이 제일 잘 알겠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중추원 의원들한테 물어본 거야. 그때 유일하게 딱 한 번. 니네 조선민족 어떻게 조져야 부작용이 없어? 이렇게 조지시면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3.1운동 때 딱 한 번 열렸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열린 적 없고요. 여기 앉혀져 있는 조선인 사람들은 다 친일파라고 생각하면 돼. 1급, 2급 친일파들. 이완용, 송병준, 이하영 뭐 이런 사람들이야. 적어도 이완용은 들어봤을 거야. 그지? 안 들어보면 큰일 나. 자, 그리고 산속에 의병들이 있어. 생각해. 의병들이 무장한 상태로 있겠냐? 맨손으로 있겠냐? 무장한 상태로 있겠네. 그럼 이 산속에 있는 무장한 의병들을 일반 경찰 갖다가 타도가 가능한가? 불가능해. 그래서 이 군인들한테 경찰 업무를 맡겨. 이거를 헌병경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1910년대는 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군인 경찰들, 헌병 경찰들을 볼 수가 있는 거야. 너네들이 나중에 군대를 가. 그리고 니네가 휴가를 받았는데 휴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군부대에 안 들어가. 그러면 직접 델로 와요. 군부대에서 딜리버리 프린스라고 DP라고 있어. 그러니까 이 헌병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 헌병은 뭐야? 헌병은 군인 경찰을 말하는 거야. 군대 내의 경찰. 자, 아무튼
이 헌병경찰이 담당하는 권한은 뭐냐면 지역의 행정일을 담당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지방에 옛날에 향리들이 했었던 그런 행정 잡무 같은 것들을 헌병경찰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경찰이니까 담당 구역에 관련해서 안전하게 다스리는 치안권을 갖고 있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법권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이 헌병경찰이 재판을 해요? 검사가 재판장에 안 나올 경우 헌병경찰이 대신 검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 자, 그리고 일본도 나름 체제가 있는 법치주의 국가라 그랬지. 자, 그러면 조선인들을 처분하기 위해서 거기에 마땅한 법률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그리고 그 법률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헌병경찰들이 조선인들의 기본권을 억압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전라고 실제로 시험 문제로 나왔었어요. 자, 이 헌병경찰이 갖고 있는 특수권한이 두 개가 있어. 직결처분권이라고 하는 권한이 있는데, 자, 일단 이 직결처분권은 범죄 직결례라고도 불러. 근데 이거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교육이 구몬학습 빨간펜 그런 역사 교육이야. 옛날에 니네들 받은 경험 있니? 거기 보면 전문가가 아니신 분이 와가지고 이상한 아주머니께서 상작 소설을 쓰고 계신 경우가 많아. 직결처분권은 내가 SSM 돌아다니는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독립운동가를 헌병경찰이 행여나 발견을 했어. 얘 이 새끼 해가지고 그 독립운동가한테 총을 딱 갈기면서 그 독립운동가를 즉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직결처분권은 뭐냐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범죄인에 한해서, 경미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그렇지, 약한 범죄, 가벼울 경자를 쓰는 거잖아. 경미한 범죄인에 한해서 1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3개월 이하의 징역형 정도를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을 직결처분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경찰도 직결처분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여기에서 지리 가르치는 진솔 선생님 알아? 알지? 여기서 직결처분 당했어. 저기 학원 앞에서 여기에서 불법 유턴하다가 경찰이 쓰세요 이래가지고 벌금 3만 원형을 선고받았어. 자, 이 직결처분은 이거야. 경범죄를 저지른 경범죄인에 한해서, 야, 굳이 약한 범죄인데 법원까지 갈 필요가 있냐? 없지. 그래서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처분을 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 권한은 지금 현 대한민국 경찰도 갖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때 당시 조선인들은 부자일까 가난할까? 대부분 다 가난할 거란 말이야. 동생이 너무 배가 고프대. 그래서 형이 동생을 뭐라도 먹이기 위해서 빵집에서 빵을 훔쳤다 달아났다가 경찰한테 목격이 된 거야. 약한 범죄지. 그럼 이 사람은 굳이 법원에 넘겨 안 넘겨? 넘기지 않고 현장에서 헌병경찰이 알아서 처분하는 거야. 어떤 범죄 안에서 100원 이하의 벌금, 3개월 이하의 징역형 여 안에서. 이해됐어? 자, 그래서 너 100원 벌금 이렇게 해서 벌금형을 선고를 했는데 조선인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이 벌금을 낼 수 있어 없어? 없네. 그래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선인들이 벌금을 안 내니까 벌금이 안 고쳐지는 거지. 그래서 데라우치 총독은 뭐라 그러냐면, 역시 조선인들은 자기 예상대로 가난한 민족성을 갖고 있는 족속이래. 그래서 돈이 없으면은 몸으로 때워야지 라는 논리에 입각해서 조선인들을 매로서 다스리기 위해 조선 태형령을 개같이 부활시켜. 전라고는 모르겠지만 이 태형이라고 하는 형벌은 원래 조선시대에 있었죠. 형장 때 죄인을 딱 눕혀놓고 엉덩이를 까가지고 가시나무 회초리로 찰싹찰싹 때리는 걸 태형이라 그래. 근데 이거를 1차 가부기역 때 일본 놈들이 이걸 폐지했단 말이야. 아직도 조선 새끼들은 당나라 시대 때 잔속했었던 그 고대 형벌이 태형을 아직도 쓰네 해서 이거 없애라고 해서 없애놓고서 지들이 조선인들을 매로서 다스리기 위해서 이때 개같이 부활한 거야. 자, 기준은 이렇게 돼. 벌금 1원당 조선인들에 한해서 한 대로 대체 가능하도록 만들어줘. 그럼 아까 그 친구가 빵 훔쳤다가 달아났다가 100원 정도 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몇 대 차 맞고 끝내면 돼? 100대 차 맞고 끝내면 되는 거야. 깔끔하게. 그지? 자, 그리고 이제 징역형. 근데 감옥에 가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병든 홀어머니가 계시는데 치매 환자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감옥 들어가게 되면 이 어머니는 굶어 죽어. 자, 그럼 난 감옥 들어가면 안 되지. 자, 그럼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징역 1일당 한 대로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 그럼 3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친구가 있어. 그럼 몇 대 쳐맞고 끝내면 돼? 90대 쳐맞고 끝내면 돼. 대충. 이해됐어? 생각을 또 하자고. 하루에 100대 다 때려? 100대 다 때리면 엉덩이 터져요. 그럼 사람 죽잖아. 10대씩 때려. 그래서 10대 때리고 밤에 의사가 와서 연고 같은 거 발라줘. 그리고 이제 살 붙이면 다시 때리는 거야.
자, 그러면 또 이런 경우가 있겠네. 예를 들어 어떤 일본인 사람이 잘못을 해서 헌병경찰한테 벌금형을 선고받았어. 조선 땅에 살고 있는 일본인이. 근데 그 일본인이 벌금 3원 정도를 선고받았단 말이야. 그럼 몇 대만 쳐맞고 끝내면 돼? 3대만 쳐맞고 끝내면 돼. 그래서 일본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조선 놈들처럼 벌금 안 내고 나 몸으로 때울래.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해. 애당초에 조선 태형령의 목적은 뭐야? 조선인들을 매로서 다스리기 위해서 이거를 부활시켰는데 일본 애들이 이 형장대에서 처맞고 있으면 이거 이상하잖아. 그래서 무조건 이 조선 태형령은 조선인에게만 적용되는 형벌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이해됐어?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1912년에 등장한 건데 경찰범 처벌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경찰들이 조선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처벌해야 된단 말이야. 그 법례가 규칙인 거야. 경찰법 처벌 규칙. 자, 내용은 이렇게 돼. 허가 없이 집회를 연 자들은 처분을 하겠대. 그리고 허가 없이 결사 조직을 만들어서도 안 된대. 그럼 이때 당시 집회하고 결사의 자유가 인정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리고 석전놀이를 금한다라는 말이 있어. 석전놀이를 금한다. 그러니까 이 석전놀이라고 하는 게 돌치기 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돌치기 놀이 같은 걸 전통 놀이로서 이게 즐겨서 하잖아, 그지? 근데 일본 순사가 딱 지나가. 그럼 애들이 일부러 그 돌을 돌치기 놀이 하다가 일본 순사 대가리로 던져. 그러면 이게 대가리 탁 맞은 순사가 아 이러겠지. 그럼 이제 이 조선 사람들이 아우 스미마셍 실수 뭐 이런 식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았던 거야. 그래서 일본 애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석전놀이 아예 금지화시킨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더 설날에 연을 날려요. 연 날리기 이것도 금지시켜. 이유가 뭐냐면 조선 총독부가 처음에 어디 있다 그랬지? 남산에 위치해 있다 그랬지? 그래서 이 남산에 조선 총독부 있는 건물 근처에 가가지고 맨날 거기서 연을 날리는 거야 조선 사람들이. 자, 근데 거기에 전기줄이 있단 말이야. 이 연줄 때문에 전기줄이 꼬아져가지고 조선 총독부 전기가 마비된 게 한두 번도 아니야. 일부러 조선 사람들 거기서 연 날리고 있는 거야. 그걸 하려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일본 측은 연 날리기도 금지해. 그래서 여러한 내용의 사료가 언급되면 경찰범 처벌 규칙이라고 쓰면 될 것 같고 이게 대략 2년 전에 전라고 서수령 문제로 나왔어.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 헌병 경찰들이 조선인들에 한해서 기본권을 억압했는데 그 기본권을 억압할 수 있는 권한 2개를 쓰시오 해서 직결처분권과 경찰범 처벌규칙 이거 2개 쓰는 게 답이었어. 서수령으로. 이해됐냐?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서수령으로 나올 수 있는 포인트니까 잘 외우도록. 오케이. 자, 그리고 이때 당시 언론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언론의 자유. 언론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신문사를 차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기사를 낼 수 있는 자유를 말해. 이때 있다 없다? 없다. 개화기 시절에 현빈이는 알 거야. 황성신문,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라고 해서 그런 신문들이 있었어. 이거를 싹 다 폐간 조치시켜 총독부 측이. 그리고 이제 1910년대 국내 존재하는 신문 딱 3신문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돼. 매일신보, 경성일보, 서울프레스. 이것까지는 안 외워도 돼. 자, 그럼 이 새 신문 말고 나머지 언론사는 이제 만들어질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럼 그 새 신문의 기능은 뭐냐? 조선 총독부의 정책을 여기 조선 백성들한테 알리는 기관지 신문인 거야. 그래서 언론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았고 책이나 잡지를 만들 수 있는 자유를 출판의 자유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인정되지 않았으며 집회, 시위를 할 수 있는 자유도 인정되지 않았고 결사의 자유도 인정되지 않았는데 특히 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굉장히 심했다 그래. 왜 그러냐면 이 결사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인정해주게 되면 국내에서 무슨 조직 만들어져? 독립운동단체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결사의 자유를 굉장히 까다롭게 단속했다 그래. 오죽했으면 1910년대 막걸리집에서 남자 2~3명이서 막걸리 짠 하면서 얘기만 하고 있어도 헌병경찰들이 바로 검문 들어올 정도였어. 니네들 여기 막걸리 처마시면서 이상한 불량 조직 만들려는 거 작당하려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검문 들어올 정도로 결사의 자유를 세게 억압했던 거야. 자, 그리고 니네가 데라우치 총독이야. 그럼 조선인들이 멍청해야 다스리기가 쉬워? 똑똑해야 다스리기가 쉬워? 최대한 멍청하게 만들어야 편하겠지. 일제가 지배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조선인들을 멍청하게 만들기 위해서 1차 교육령 제도를 반포하게 된 거야. 1차 교육령 1911년. 그럼 1차 교육령 정책의 목적을 쓰시오 하면 뭐라고 쓰면 되냐면 조선인을 멍청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조선인 우민화 정책이 목적이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 됐어? 자, 그리고 이 조선인들이 다니는 학교를 무슨 학교라 그러냐면 보통학교라고 얘기해. 조선인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를 뭐라고? 보통학교라고 얘기해.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구분하자고. 조선인들이 재학하는 학교를 보통학교라고 얘기한다고. 초등학교를. 오케이. 자, 그럼 일본인들이 조선 땅에 거처하고 있는 일본인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조선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일본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를 뭐라 그러냐면 소학교라고 얘기를 해. 예를 들어 땡땡땡땡 학생이 광주 보통학교에 다녀. 조선인이야? 일본인이야?
다시 설명할게. 조선인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를 보통학교라 그러고 조선 지역에서 거처하고 있는 일본인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를 소학교라 그래. 그럼 땡땡땡땡 학생이 광주 보통학교를 다녀. 그러면 애는 조선인이야 일본인이야? 그래. 그리고 땡땡땡땡땡 학생이 심성 소학교를 다닌대. 그럼 애는 일본인이야 조선인이야? 그래. 구분 잘해. 알겠니? 오케이. 자, 일단은 이 보통학교는 니네들 초등학교 몇 학년 다녔어? 6년 다녔지. 똑같아. 6학년까지 있음. 그런데 조선인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인 보통학교에 한해서 6학년에서 4학년으로 학년을 축소해줘. 그럼 조기 졸업 개꿀이야? 뭘 개꿀이야? 아, 개꿀 아니지. 배우고 못 배우고 나오는 거 아니야. 맞잖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4학년만 마치고 나온 조선인들은 대체적으로 멍청해져 똑똑해져. 상당히 멍청해지겠다. 그럼 다스리기가 쉽겠다. 그지? 자, 그럼 이 보통학교 졸업하면 니네들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하면 어디 가?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지. 일단 이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고등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910년대에 조선민족에 관련해서 고등교육은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해됐니? 그러면 조선인들은 이때 당시 대학교 갈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고등교육 자체를 못 받아. 알겠니? 자, 그러면 이 보통학교, 초등학교 졸업하면 어디 가나요? 실업학교나 기술을 알려주던 기술학교, 마이스터고에 강제 재학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조선인들을 최대한 멍청하게 만들어서 다스리기 쉽게 하되 천황폐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기술관으로 양성하는 게 1차 교육령의 실제 목적이에요. 됐냐? 그 다음에 이제 착검이라고 하는 문화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일본인 선생님이 교실에서 조선인 학생들을 가르치겠지. 근데 한국인 선생님도 말을 잘 안 듣는 게 지금 니네 나이 때 애들이잖아. 그잖아? 선생님하고 사이 좋아? 학교쌤하고? 사이 좋게 지내. 나쁘게 지내봐야 뭐 좋을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갑자기 일본인 선생님이 와서 니네 보고 앞으로 내 말에 복종해라 막 이래. 그럼 조선인 학생들이 일본인 선생님의 말을 잘 따를까? 안 따르겠지. 그러니까 일본인 선생님 입장에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돼. 뭘 만들어? 공포적인 분위기를. 그래서 뭐 차고 수업해? 칼 차고 수업해. 내가 이번 시험 기간 때 진짜 한번 해보려고. 여기 학원에서 내가 칼 차고 들어오는 건 아니고 계속 주장한 건데 비비탄 총을 놓고 진짜 총불이 겨누면서 내가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시험 기간 때 제발 공부하지 말고 그 전에 공부를 끝내놔. 그러니까 쏘지는 않아. 내 머리에다 쏠 거야. 내가 잘못 가르친 거니까. 자, 아무튼 간에 이제 착검. 그래, 착검. 그래서 만약에 교사들이 딱 사진 보는데 검사하고 있어. 그러면 몇 년대야? 1910년대 무단통치기의 모습이다. 이렇게 구분 지어 주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서당 알죠? 애들이 다니는 곳. 이 서당에서 가르치는 교과서라든지 수업 방식을 총독부가 다 검열하기 시작해. 이걸 서당 규칙이라 그래. 자, 끝.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조선인들의 기본권을 억압해서 다스리다 보니까 부작용이 터졌어. 그게 1919년에 있었던 무슨 운동? 3.1운동. 200만 명이나 되는 민중들이 전역에서 뛰쳐나오게 되다 보니 일본 정부는 충격을 금치 못해. 그래서 2대 총독이었던 하세가와 요시미치 총독은 잘리게 됐고 3대 총독인 사이토 마코토 총독이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되게 되는데 이 사이토 마코토 총독은 1919년에 이런 얘기를 해. 1대 총독 데라우치의 판단은 틀렸댄다야. 조선 민족들의 힘과 공포적인 분위기로 눌러서 다스려야 되는 족속이 아니라 일본인하고 비슷하게 온건적으로 지배해야 되는 족속이다라는 말과 동시에 통치 방식을 무다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된 거야. 그래서 통치 방식이 20년대 전환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무슨 운동이라고? 3.1운동이라고. 그리고 이 사람 잘 알아둬. 이 문화 통치를 시작한 3대 총독 이름이 뭐야? 사이토 마코토 총독이야. 이거 실제로 물어본 학교가 있어요. 단답형으로. 전라고가 그랬네. 전라고가. 생각해보니까. 자, 일단은 이 문화 통치는 이전보다 조선인들을 어떻게 다스려주겠다? 온건적으로 지배해주겠다라는 게 문화 통치야. 그런데 사실 실제 목적은 뭐냐면 온건적으로 대해주는 척하면서 조선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친일파로 포섭을 해서 친일파를 대거 양성하여 3.1운동 때처럼 민족이 단결되지 못하도록 민족을 분열시키는 게 사이토 마코토 총독의 실제 목적인 거야. 되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총독의 지령에 따라 경찰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퀴즈. 현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직업군은 어떤 직업인 것 같으세요? 팬이 많고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 하나가 TV에 나와가지고 마이구미 젤리를 냠냠 먹어. 그러면 그 마이구미 젤리가 막 매진돼. 연예인이겠지, 그지? 맞잖아. 우리 이재명 대통령 각하께서 마이구미 젤리를 먹는다고 해서 마이구미 젤리를 먹고 싶냐?
그냥 젤리 먹네? 이런 걸로 끝나잖아. 근데 방탄소년단 정국이 V앱 딱 키고 젤리 하나 먹는 순간 전 세계 그 젤리가 매진이 되지. 그만큼 영향력 있는 게 지금 현재 연예인들이야. 그럼 또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요때 TV가 있어 없어? 20년대. 없지. 그지? 그러면 이 당시에 유일한 취미거리는 뭘까? 조선인들의 취미거리. 라디오는 뭔 말이야? 이거 그때 그 이승만 정부 때 나와. 라디오가 이때 왜 있어? 전기도 대중적으로 보급되지 않았던 이때 처음 보급된다 대중적으로 20년대. 모내기가 취미라고? 야 그 일이 이거 노동이야 노동. 되게 농사를 잘 짓는 농부인가 보다 야. 자 아무튼간에 유일한 취미는 책 읽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은 팬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영향력 있는 직업군은 뭐야? 20년대 문학가야. 이해됐니? 자 그래서 이 문학가들 뒷조사 다 끝내고 일제 경찰들이 문학가 집을 일일이 찾아다녀. 그 문학가 집 가가지고 대문 텅텅텅텅 두드린단 말이야. 그럼 그 문학가가 문 열고 나오겠지. 웬일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 경찰이 이렇게 얘기해. 이번에 일본의 지배를 옹호하는 친일 문학 작품 하나를 쓰자. 야 근데 이런 문학 작품을 쓰는 건 우리 민족을 배반하는 행위지. 그럼 그 문학가는 쓰겠다고 해? 안 쓰겠다고 해? 이거 우리 민족을 배반하는 행위로서 쓰지 않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뒷조사 다 하고 온 거야. 그 문학가의 가족 사진을 경찰이 딱 보여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가족 사진 오른쪽 끝에 앉아있는데 너 막내딸 맞지? 오늘 저녁에 못 돌아올 수도 있어 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문학가 입장에서는 지금 막내딸이 인질로 잡혀있어. 우리 민족을 배반하는 글이라는 거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작품을 쓸 수밖에 없어? 친일문학 작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어찌됐든 이 문학가가 팬들이 많다 그랬어. 그래서 이 조선인 팬들이 이 소식 딱 들은 거야. 그 문학가 신간이 나왔대. 그래서 그 신간을 보고자 서점에 가서 값을 지불하고 딱 신간책을 딱 열어보는 순간 된노예가 반자이 뭐 이런 거 적혀져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글을 본 조선인들은 마음에서 뭐가 이제 생겨? 배신감이 생기게 되겠지. 저 문학가가 우리가 책 사준 돈으로 기와집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사고 있는 그 부자인데 감히 우리 민족을 배반하는 글을 써. 항상 그 문학가 집이 추워 보였어.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따뜻하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화염병을 막 던지면서 테러를 겁나게 한 거지. 근데 이 문학가는 억울하지 않을까? 자기 막내딸이 인질로 잡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문학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 그래서 장날에 장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장터에서 사람들한테 호소를 하는 거야. 사실 제 막내딸이 일제 경찰들한테 인질로 잡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반민족 글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라고 호소를 해. 그럼 이걸 들었던 조선인들은 역시 저 문학가는 절대 저런 글을 쓸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오해했군요. 죄송합니다. 이런 반응? 너는 그냥 친일파의 새끼야 하면서 막 그냥 돌이나 날라오는 거야. 그럼 이 문학가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해도 조선인들이 이 사실에 관심이 있어 없어? 없어. 자기를 자꾸 매도하기만 시작하는 거야. 근데 조선 총독부에 있는 일본 놈들은 자기한테 친일 문학 작품 하나 쓸 때마다 기와집 한 채 값을 주겠대. 그럼 이 문학가는 계속 어떤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 친일의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고 이러한 친일 행위를 하고 있는 부자나 문학가를 비판하는 조선인들끼리 서로 뭐 하겠니? 쌈박질이 일어나겠지. 그럼 3.1 운동 때처럼 민족이 하나로 단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면 3.1 운동 같은 대규모 민족운동이 벌어지지 않게 되죠. 이게 사이토 마코토 총독의 실제 목적인 거야.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지? 그래서 얘가 조선 총독일을 존나게 잘해서 나중에 일본 내각 총리까지 앉아. 그러니까 총독 자리 잘하면 내각 총리가 되기도 해. 자, 아무튼 내가 9명의 총독 중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평가한 게 이 사이토 새끼야. 자, 아무튼 이 사이토 마코토 총독이 이렇게 얘기를 해. 이전 시대보다 온건적으로 다스려 주겠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조선 총독 자리는 항상 공포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야, 너네가 일본 천황이야. 조선인들에게 공포적인 분위기를 심어 넣어서 다스려야 돼. 그럼 조선의 지배자인 저 총독 자리에 군인을 앉혀, 문인 공무원을 앉혀. 군인을 앉혔겠지. 그래서 1910년부터 총 9명의 총독들은 다 군인 출신이라고 생각하면 돼. 육군 장교나 해군 제독들. 자, 근데 이 군인들이 총독 자리에 앉아서 조선 땅을 지배하면 너무 무섭지. 그지? 그래서 그 분위기를 조금 풀어주겠다고 조선 총독 자리에 문관 공무원도 임용하는 길을 열도록 하겠대. 이게 사이토 총독의 약속이었어. 그럼 실제로 36년 동안 총 9명의 총독 중에 문인 출신의 총독이 온 적이 있느냐? 단 한 차례도 없다. 이게 문화 통치의 감성이야. 말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앞에서 얘기를 해놓고 실제 까보면 아무것도 안 한 거야. 그래서 이 문화 통치를 조선인들은 뭐라고 비판했냐면 이거 조선인들 기만하는 통치하에서 기만 통치라고 얘기를 했었어. 자, 그리고 1910년대는 군인들이 경찰 업무를 해요. 보면은 이거를 무슨 경찰제?
헌병경찰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군인들이 제복 입고 돌아다니면 백성들한테 큰 공포감이 이제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일반 경찰한테 그 경찰 업무를 넘기겠다고 헌병경찰에서 보통경찰제로 바꾸게 돼. 근데 이전에 비해서 경찰의 기관이라든지 숫자는 무려 3배가량 더 증가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1910년대에 군인들이 경찰 업무를 담당을 하잖아. 얘네들한테 물어봐. 응? 얘네들한테 물어봐. 야, 군인 새끼들아. 예. 10년대 경찰 업무 해보니까 어때? 개꿀인데요? 그럼 너 계속 경찰 할래? 예스! 그래서 이 새끼로 그냥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숫자가 그대로 유지됐지. 그리고 숫자가 대규모 증가하게 된 거는 또 생각을 하면 된다. 3.1운동 때 저 만세운동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서대문 형무소 같은 형무소 지하실에 끌려왔을 거야.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 운동을 했는지 그 동기를 밝혀야 되고, 여러 독립운동가나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의 배후 조직을 밝히기 위해서 뭐를 해야겠니? 지하실에 끌고 가서 고문 같은 거 해야겠지. 그러면 발톱 뜯고 손톱 뜯고 그다음 배 가르고 그다음에 모판에 있는 거기에다가 굴리고 막 이런 잔인한 고문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이걸 일본인 손으로 스스로 하고 싶을까? 어떤 민족 손으로 하고 싶은 걸까? 일본인은 조선인 손을 빌리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시장의 방문이부터 조선인 순사모지, 순사는 순경이라고 생각하면 돼,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그런데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땅을 일본 애들이 다 뺏었어. 그러면 땅에 있는 자영농들이 다 소작농이 된 거지. 경제력이 없는. 일단은 우리가 좀 먹고 살아야 돼. 지금 이 행위 자체가 우리 민족을 배반하는 행위인 거 알매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나의 어머니와 내 동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여러 조선의 소작농들은 조선인 순사복을 입고 일본인 순사 노릇을 하기 시작한 거야. 자, 그리고 그들 손으로 직접 독립운동가를 고문하도록 시켜. 그러면 형무소에 수감됐던 독립운동가들은 나쁜 짓 해서 수감된 거냐? 옳은 일 하면서 수감된 거잖아. 근데 옳은 일을 한 나를 고문한 건 조선인이야, 일본인이야? 그래, 일본인 순사복을 입고 있는 조선인한테 고문을 당한 거야. 실제로 맞춰봐. 이건 그래도 상식이야. 한국 사람은 맞춰야지. 천안 아우네장터에서 이화학당 출신의 어떤 여학생이 부모님과 함께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만세운동 하다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사당하시죠. 누구야? 유한순 열사분이시잖아요. 그죠? 한국인이라면 큰일 나요. 이거 나락 가는 거야. 못 맞추면. 내가 똑같은 질문 어떤 친구한테 했는데 내가 너무 웃겼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신사임당이래. 그럴싸하다고? 넌 너무 관대하다. 너 크세르크세스냐? 너 너무 관대해. 야, 신사임당은 조선시대 사람이야. 일제강점기 왜 살아? 예토전생했냐고. 다시 어떻게 부활하냐고, 신사임당이 상식적으로. 아, 그리고 왜 만세운동을 하고 계시냐고, 신사임당이. 자, 아무튼간에 유관순 열사야. 그 유관순 열사를 고문한 사람 역시 조선인 순사였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독립운동가들이 형무소에서 수감됐을 때 나를 고문한 건 조선인 순사였잖아. 그러면 형무소에서 석방되고 나서 조선인을 어떻게 하겠냐? 혐오하게 되겠지. 그럼 민족이 어떻게 돼? 분열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더, 고등경찰이라고 하는 게 등장해 돼. 고등경찰. 그 밀정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송강호 나오고 공유 나오고, 뭐 기대는 안 하고 질문을 한 건데요. 밀정이라는 영화 안 봤어? 나중에 봐봐. 재밌어. 나한테 이제 일제강점기 얘기 다 듣고 한번 그 영화 봐봐. 안 볼 거 알아. 하지만 이야기는 건네보는 거야. 이게 웃긴 게 뭔지 아니? 내가 이제 수업을 하고 복습하라 그러잖아. 복습해 이 말을 잘 따르는 친구들이 이 영화 참고해서 보면 좋아하는 거 영화도 봐. 근데 복습 안 하는 친구들은 내가 영화, 야, 시간 나면 영화라도 봐라고 얘기를 하면 영화도 안 봐.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야. 존나 일관성 있게 살아. 그냥 선생님의 말은 다 아무것도 듣지 않아. 자, 아무튼 고등경찰이 뭐냐면, 밀정이라는 영화 보시면 사복 입고 돌아다니는 경찰들이 있어. 일반 경찰들은 경찰복 입고 돌아다니는데 얘네들은 사복 입고 돌아다녀요. 이유가 있겠지. 얘네들은 독립운동가하고 사회주의자들만 조사하고 쫓아다니는 애들이야. 자, 그러면 내가 경찰이라는 게 드러나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은 사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 친구들이 경찰, 고등경찰들이야. 자, 그리고 이제 언론의 자유가 부분적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1920년 3월 달에 조진태 사장이 만든 조선일보사가 등장을 하게 됐다라는 거. 그리고 다음 달인 1920년 4월 달을 기점으로 김성수 사장이 동아일보사를 만들게 돼. 그러면 이 두 민족 신문사들이 마음대로 기사를 낼 수 있었을까?
이거는 또 불가능했다라는 거야. 일본 경찰들이 이 신문에 관련한 기사를 다 검열하고 삭제를 하는 만행을 계속 보여서 탄압은 계속 있었다라는 거야. 실질적으로 언론의 자유는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소리죠. 예를 들어 아침 조간신문이 예를 들어서 뭐 새벽에 나와. 새벽 5시, 6시쯤에. 그러면 그날 전날 밤 11시쯤에 일제 경찰들이 조선일보사 본부의 문을 텅텅텅텅 두드려. 그럼 그 조선일보 기자들이 웬일이요 하면서 문을 열겠지. 그러면 일제 경찰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일 아침 조간신문에 기사 한번 내용 보자 하면서 기사 내용을 쫙 한번 훑어봐. 그런데 그 기사 내용 중에 조선인들의 민족의식을 뿜뿜할 수 있는 그런 기사 내용이 있어. 마음에 안 들겠지, 일제 경찰들이. 그러면은 펜을 갖고 오라 그래. 선생님이 이거 일제강점기 논문도 많이 보고 이쪽 전공하는 사람이라 그랬었잖아. 그래서 신문 기사를 많이 봤어. 1920년대 신문지를 보면 가장 많이 있는 표식이 뭐냐면 빈공간과 가입자 표시와 이런 표식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1920년대 신문을 보면. 그럼 빈공간은 뭐냐? 연필 갖고 와 해서 마음에 안 드는 기사 있으면은 이렇게 가입자 표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지워서 보도한 거지. 그래서 빈공간인 거지. 이해됐지? 그럼 가입자 표시는 왜 있냐? 이거야. 일제 경찰들이 야, 이 새끼들 여 기사 지우고 내 하면서 이제 가입자 표시를 딱 하는데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뭘까 이러면서 그대로 발행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가입자 표시 이렇게 그대로 적혀져 있어. 그럼 읽을 수는 있겠다, 그지?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일제 경찰들이 그날 전날 밤에 한번 검열 들어온다 그랬잖아. 조간신문 나오기 1시간 전에도 검열이 들어와, 새벽에. 그래서 이제 새벽에 또 일제 경찰들이 텅텅텅텅 두드려. 그럼 기자들이 문 열겠지. 어디 지우라는 거 지웠는지 한번 보자 해갖고 기사 내용 보는데 얘네들 이런 식으로 또 발행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일제 경찰들이 연필 갖고 오라 그래. 그래서 그 연필 가지고 안 보이게 기사 내용을 이렇게 색칠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모양이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아무튼 간에 기사에 대해서 검열하고 이제 삭제를 많이 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출판의 자유도 인정이 됨에 따라서 여러 잡지가 나오게 되는데 요거 좀 기억을 해주는 게 좋아. 개벽, 그 다음에 이제 삼천리, 그 다음에 별건곤 이라는 이름의 잡지가 여러 등장을 해요. 자, 일단 이 개벽이라고 하는 거는 천도교 쪽에서 만든 잡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 천도교의 그 시작은 동학이야. 뭐? 동학이라고. 동학의 일대 교주가 누구야? 최재우야. 그리고 이 최재우가 혹세무민의 죄로 처형을 당했잖아. 2대 교주 자리에 앉은 게 최시영인데 최시영도 나중에 처형을 당하거든. 3대 교주로 앉은 게 손병이야. 근데 이 손병이가 3대 교주 자리에 앉았을 때 일본 애들이 돈 같은 거 풀어가지고 동학의 친일파들이 너무 많은 거야. 동학이 썩었다 생각했어. 그래서 순수한 동학도들만 새로 데리고 나와서 새롭게 만든 동학이 천도교야. 그리고 이 천도교가 만든 잡지가 일제강점기 때 뭐라고? 개벽이라고. 최재우 있지, 동학 만든. 그 최재우가 어떠한 장날에 장터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언을 한다 그랬잖아. 올해 1864년 갑자는 해 천지가 개벽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날려. 그래서 그 최재우의 개벽 정신을 이어받는다고 해서 개벽인 거야. 그래서 이게 동학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개벽이라고 하는 잡지 사진이 딱 있어. 그 사진을 딱 보여줘.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을 오른 것은 몇 년대 골라? 20년대 문화통치기 오르면 돼. 이해됐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회의 자유도 인정이 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결사의 자유도 인정이 되게 돼. 우리는 항상 인문학 공부하면서 생각이라는 걸 해야 돼요. 제발. 봐봐. 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에는 와, 그냥 날씨 천둥번개 치고 그냥 운치 있다. 운치 있다. 뭔가 야학에서 공부 가르치는 거. 가야 돼? 가야 돼. 결혼식 가야 돼. 잘 가. 끝 뒷내용은 영상 강의 봐. 바로 올릴게. 자, 봐봐. 결사의 자유가 10년대는 인정됐어, 안 됐어? 안 됐네. 그럼 1910년대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족단체들은 비밀결사야 합법적 표면단체야. 비밀결사일 수밖에 없는 거야. 결사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20년대는 결사의 자유가 인정이 됐네? 그러면 합법단체는 몇 년대부터 등장해? 20년대부터 등장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1910년대 독립의군부나 대한광복회나 송축회나 기성불단이나 뭐 이런 단체들이 나오는데 그런 단체들은 다 비밀결사의 합법단체야? 비밀결사라고. 이해됐어? 그래서 20년대 뭐 신간회 같은 합법적 표면단체가 막 등장하게 돼요. 합법단체라는 건 총독한테 인정받은 단체인 거야. 그 다음에 조선인들한테 자치권을 허용해 주겠대. 물론 중앙행정에 관련된 자치권은 인정해 주지 않고 지방행정에 관련된 자치권. 자치권 뜻이 뭐냐면 스스로 다스릴지 조선 지역을 조선인들이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 주겠대. 그래서 구역이 도라고 하는 구역이 있는데
이 도에 평의회라고 하는 의회를 설치를 해. 그리고 부하고 면에는 협의회라고 하는 의회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 자,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평의회는 도청이라고 생각하면 돼. 전라북도 도청. 이해됐니? 자, 그리고 이 부하고 면은 그냥 동이라고 생각하면 돼. 송천동을 관리하는 게 동사무소지. 그렇지. 협의회가 동사무소야. 그래서 이 평의회하고 협의회 같은데 조선인 의원들을 앉혀놓고 항상 지방 행정일 할 때마다 뜻을 물어보면서 협치를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평의회하고 협의회 조선인 의원으로 발탁되려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매년 부세 5원 이상 내는 사람만이 선거에 출마할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 의원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부자 출신의 조선인들이야? 아니면 가난한 조선인들이야? 부자인 조선인들인 거야. 이때 당시 굉장히 비싼 거야. 자, 아무튼 그러면은 20년대 부자 조선인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조선인일까? 친일파인 거야. 친일파들 여기 의원 자리에 허수아비처럼 앉혀놓고서 자치권 인정해줬다고 떠들어대는 거야. 그리고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뭐 차고 들어와? 칼 차고 들어오지. 공포적인 분위기를 완화시켜주겠다는 게 문화통치 감성이지. 착검제도가 폐지돼. 그럼 이때부터 교사들이 뭘 안 차기 시작해? 칼을 안 차기 시작해. 오케이, 좋아. 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얘기할 거냐면 이거에다가 별표. 치안유지법을 얘기할 건데, 일제강점기 역사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치안유지법이야. 이걸 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쓰레기야.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이해 못하면 사회경제 문화사가 전부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전 시험 범위가 개화기 시대였잖아. 거기에 강화도 조약이라고 있을 거야. 그만큼 중요한 거야, 치안유지법이. 자, 치안유지법이 뭐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적혀져 있다. 국채를 변역하거나 사유재산을 부인하는 자에 한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한다라는 말이 적혀져 있으면 이 법을 뭐라고 쓰면 돼? 치안유지법이라고 쓰면 돼. 자, 이거 풀게. 자, 국채를 변역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국가의 몸뚱아리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 뭐 무정부주의자도 있겠고 사회주의자도 있겠고 독립운동가도 있겠네. 특히 이제 이 독립운동가들이 일제한테 테러를 짰고 하고요. 일본의 여러 사회주의자들도 일본의 정부 체제를 바꾸려고 여러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독립운동가나 잘못된 범죄인들을 뜻하는 거야. 사유재산을 부인하는 자는 누구를 뜻하는 거냐면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를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제 내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사를 알려줄 건데, 일제강점기 역사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이거에 관련된 이해도가 없으면 일제강점기 전체가 이해가 안 돼. 국내 민족운동에 관련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해. 자네 살면서 너무 필요한 지식이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민족주의,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거 구분할 수 있나? 그러면은 사회주의가 뭐야? 뭐야 이씨. 자, 알려줄게. 18세기에 산업혁명 사건이라고 들어봤지? 산업혁명. 자, 인간들은 지금까지 산업혁명 이전에 물건을 뭐로써 만들었지? 직접 손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인간들이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데 손으로 만들면 물건을 하루에 만드는 제한량이 있어 없어? 있겠지. 한계점이 있겠지. 그래서 물건을 많이 생산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인간들은 산업혁명 시기에 뭘 개발하지? 기계를 개발해. 그지? 자, 그러면 이 기계 개발, 즉 생산수단의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 계급이라는 게 등장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일단은 이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 개념이 전 세계에서 엄청 세지게 되거든. 자본주의의 장점이자 단점은 뭐냐면 열심히 노력하고 능력 있는 친구는 가면 갈수록 뭐가 돼? 부자가 돼. 그런데 능력도 없는데 맨날 쳐자. 이 새끼가 공부도 안 해. 장래도 없어. 근데 맨날 쳐놀고 쳐자. 맨날 회피만 해. 부모님한테 다 맡겨. 그러면 이런 새끼는 자본주의 관념상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겠냐? 가난해지게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 보통 재벌집 아들들. 근데 이건 잘못된 건 아니야. 부모가 열심히 살은 거에 대한 혜택을 자식이 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자본주의의 장점이자 단점은 뭐야? 빈부격차인 거야. 자, 이걸 알아야 돼. 이제 중학교 때는 이거를 다 한글로 번역한 말이 나왔는데 이제 원어 그대로 나와요. 프랑스 언어로 돈을 만들 수 있는 사업체 및 기계 같은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주아지라고 얘기를 해. 뭐라고?
부르주아지. 얘네들이 뭘 갖고 있는 친구들이야? 돈을 만들 수 있는 생산수단, 즉 사업체나 기계를 갖고 있는 친구들을 부르주아지 계급이라 그래. 이해됐니? 그러면 선생님, 부르주아지 이꼴 사장님이라고 해석하면 되나요? Yes! 사장님이야. 이해됐지? 자, 그래서 이거를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도 돼. 산업자본가 및 중산계급 이렇게 번역도 되는 거야.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생산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됐니? 그러면 너가 이해했으면 찾아봐. 여 학원 안에서 부르주아지 계급이 누구야? 나야. 내가 여기 학원 원장이잖아. 그럼 나는 돈을 창출할 수 있는 사부학단 사탐학원이라는 사업체를 갖고 있지. 뭘 갖고 있어? 생산수단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럼 난 부르주아지 계급이야. 그지? 그러면 생산수단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없는 친구가 있겠다. 그지? 그러면 그 친구들을 프랑스어로 뭐라고 통칭하냐면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고 얘기를 해. 사료에 실제로 이렇게 나와. 자, 프롤레타리아 계급 같은 경우에는 생산수단이 있다 없다? 없는 친구들이야. 그럼 생각을 해봐. 얘네들은 돈을 스스로 창출할 수가 있어 없어? 없네. 그럼 돈을 창출할 수 있는 생산수단을 갖고 있는 누구 밑에 들어가서 노동을 해야 돼? 그렇지. 그래서 부르주아지들하고 계약 맺고 밑에서 임금 받으면서 일하는 노동자라고 해서 이걸 한국어로 번역하면 임금 노동자 계급이라고 중학교 2학년 세계사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 기억나? 그러면 이해했다면 찾아. 이 학원에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누구야? 너 가르치는 미니쌤이야. 사업체가 있어 없어? 맞아. 훌륭해. 존나 훌륭해. 내가 애들 이거 많이 어려워해가지고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식을 파는 사람들도 부르주아지 계급에 해당해. 그리고 농부들도 부르주아지 계급에 해당해. 넓은 의미로 따지면. 왜? 밭을 갈 수 있는 뭘 갖고 있기 때문이지? 농기구하고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좁은 의미로서 가자고. 좁은 의미로서 부르주아지 계급을 이제 좀 판단했을 때. 근데 이거는 너가 방금 얘기한 거는 교수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분명해. 분별해. 그 어디까지를 부르주아지 계급으로 인정하냐 그것 때문인데 좁은 의미로서 따지자면은 일단은 걔는 사업체가 있어 없어? 없네. 그래서 사업체가 있는 부르주아지 계급인 내 밑에서 임금 받으면서 일하는 임금 노동자 계급이지. 그지? 그럼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 사부학단 사탐학원이 부자가 돼. 돈이 많이 생겨. 그러면 대부분 이 학원의 돈은 누가 독점하는 체제일까? 나야. 나라고. 원장인 내가 독점하겠지. 그럼 나는 가면 갈수록 뭐가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부자가 되는 구조가 만들어져. 근데 내 밑에 예를 들어 행정직원이 계셔. 근데 그 행정직원은 계약을 했지. 나한테 달에 180만 원만 받게 봐. 근데 갑자기 학원 매출이 10배가 올라갔는데 애는 계약상 몇만 원만 받아. 180만 원만 받게 되지. 그럼 나는 가면 갈수록 부자가 되는데 밑에 있는 노동자는 가면 갈수록 어떤 상태가 돼? 가난한 상태가 되겠지. 물가는 올라가는데 받는 임금은 그대로니까. 그지? 자, 그래서 대부분 부르주아지들이 뭐가 되는 거야? 부자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이해했으면 여기에 관련해서 현명한 답도 줄 수 있어야 돼. 모든 부르주아지 계급이 부자야? 이건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중학교 역사 선생님들이 이상하게 초가르쳐요. 부르주아지 개념도 모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르주아지 발음 자체가 부자랑 비슷하더라. 부르주아지는 부자야 이렇게 가르치는데 틀려. 내가 부르주아지야. 나 부자냐? 부자라 할 수도 없어. 왜 그러냐면 내 주변에도 연매출 10억 이상 달성하신 분들도 많고 막 그래. 그분들에 비하면 나는 아직 부자가 아니야. 닭강정 튀기고 있는 멕시칸 치킨 사장님 역시 부르주아지 계급이 맞죠. 치킨을 튀길 수 있는 기계가 있고 사업체가 있으니까. 부자냐? 부자가 왜 닭을 튀기고 있냐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사장님일 뿐 부자는 아닌데 대부분 부자는 노동자에서 나와 사장님 쪽에서 나와? 그래. 이 소리인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산업혁명 이후로 기계가 발전이 됐으니까 이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장님들은 다 대부분 다 뭐로 올라가? 부자로 올라가는데 이 기계를 갖지 못하는 사업체가 없는 프롤레타리아 계급들은 가면 갈수록 뭐가 돼? 가난해 돼.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뭐가 심해져? 빈부격차 문제가 존나게 심해진 거야. 이해됐니?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을 목격한 독일의 정치 철학가가 있어. 그 이름 마르크스야. 들어봤니? 막스라 그러지 줄여서. 예, 일단 마르크스가 마, 음, 음.
부르주아지 계급이야. 사실 지금 밑에 있는 강사도 부르주아지 계급이야. 니네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렇게 예시를 든 건데 이유가 프리랜서거든. 나한테 비율제로 받아가거든. 한 명당 얼마씩 해서 비율제로 가다가. 그러니까 부르주아지 계급이야. 사업자하고 사업자의 계약인 거지 노동자 계약이 아니야. 단 내 밑에 행정직원은 진짜 프로레타리아지. 딱 그 월급만 받아가니까. 이해됐어? 오케이. 자, 아무튼 간에 근데 우리 학원 행정직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시를 비유를 그렇게밖에 못 들어. 자, 아무튼 간에 이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빈민가에 한번 놀러 갔던 적이 있어. 근데 아이가 병 걸려서 골골대서 죽어가고 있는데 약만 먹이면 산단 말이야. 근데 부모는 약 살 돈이 없어 아이의 죽음을 방관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 거야. 마르크스는 이 장면을 보고 마음이 아팠대. 그리고 이제 부자 동네에 가서 부자들의 모습을 보는데 부자들은 돈이 워낙에 많은 나머지 시간도 많고 명품 옷에 사치 향락생활 마약 빨면서 그러고 사는 거야. 그래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다 좋은데 빈부격차 문제가 발생해서 이게 인류의 악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럼 이 빈부격차 문제를 해소를 해야겠지.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공산당 선언에서 엥겔스라는 철학자와 함께 사회주의 이념을 주장하게 된 거야. 과학적 사회주의거든 정확하게. 자, 생각을 해봐. 생산순환이 산업혁명 당시에 있는 사람이 많을까 없는 사람이 많을까? 그래, 얘네들이 뭐 전 인구의 96%라고 치자. 가정을 하자. 자, 부르주아지 계급이 4%야. 그러면 마르크스는 이렇게 얘기해. 다수의 96%의 민중들, 프로레타리아 계급들이 힘들게 살았던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산수단과 부를 부르주아지 계급이 독점 장악해서 그렇대. 그래서 지금까지 억압받고 있었던 프로레타리아들이요 혁명을 일으키래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시카를 들고 낫을 들고 뛰쳐나오라는 거지. 그래서 부잣집 가서 부자들 배때리 쑤셔갖고 죽이자라는 거야. 그리고 이 부자들한테 뺏은 재산들을 프로레타리아 중 임금 노동자 중에 책 많이 읽고 사회주의 이념에 대해서 빠삭히 알고 있는 엘리트가 당을 만드는 사회주의 정당을 이해해? 그리고 이 당의 이념에 통제되어지는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자는 거야. 딱 이 단계를 사회주의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이 당과 국가가 부자들 숙청해서 부자들의 재산을 뺏어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야. 그럼 당과 국가의 기능은 뭐냐면 부자들한테 압류했던 모든 재산을 모든 인민들에게 평등하게 나눠주는 기능을 해야 돼. 자, 그럼 모든 인민들에게 평등하게 다 나눠줬어. 부자들의 부를.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뭐한 상태가 돼? 평등한 상태가 되겠다. 그지? 그지? 자, 그럼 당과 국가의 기능은 사라진대. 그리고 당과 국가는 자연스럽게 소멸돼야 되는데. 그럼 당도 없고 국가도 없고 정치적 계급도 없고 경제적 계급도 없는 모든 게 평등한 무슨 사회가 도래돼?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되는 거야. 이해됐냐? 그러면 이해했으면 질문에 답해봐. 간지나게, 존나 멋있게. 사회주의자들의 최종 목적지는 무슨 주의야? 그래, 공산주의 사회로 가는 게 최종 목적이야. 이해했으면 또 간지나게 한번 답해봐. 우리가 알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즉 북한하고 중국 정부 현. 거기는 사회주의 국가라고 해야 돼? 공산국가라 해야 돼? 사회주의 국가라 해야 돼? 안 돼. 왜 그러면 2단계로 못 갔어. 봐봐. 2차 세계대전 때 친일파 부자들의 재산을 뺏었어. 그지? 자, 북한에서는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김씨 일가를 중심으로 일어난 거야. 그래서 친일파 부자들을 전부 다 숙청을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재산을 뺏어서 뭐가?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국가가. 이해되니? 그러면 이 당과 국가를 운영하는 엘리트 집안이 김씨 집안이죠. 김일성이. 그리고 김정은까지. 그럼 이 새끼들이 이 이론에 따르자면 당과 국가가 친일파 부자들한테 뺏었던 생산수단과 재산을 모든 인민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돼?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줘 안 나눠줘 이 새끼들이. 그럼 북한은 계속 어떤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국가체제인 거야. 그래. 그래서 여기서 마르크스가 계산 못한 건 뭘까? 인간의 욕심을 계산 못했던 거야. 프로레타리아 계급들이 항상 억압받고 있는 경험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부자들을 죽이고 나서 부자들의 재산을 뺏고 나서 그 억압받은 경험 때문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똑같이 나눠줄 거라고 하는 계산이 있었는데 부자를 죽이고 부를 뺏어온 프로레타리아는 새로운 부자가 될 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눠줘 안 나눠줘? 권력이나 재산을 안 나눠줘. 그래서 중국하고 북한은 이런 이념을 바탕으로 독재를 하는 사회주의 국가일 뿐이야. 이해됐냐?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이제 깨달았으면 유튜브에서 계몽적인 댓글을 달 수가 있어. 내가 유튜브 이렇게 가끔 보는데 좌파 우파 개념도 뭔지도 모르고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개념도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옛날에 그 유튜브에서 그 내 거 댓글창에 한 70여 개인가 이렇게 댓글 쌓였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북한에 관련된 기사였는데 거기에 어떤 할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를 달았어.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라. 사회주의 국가라. 아니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진 않았어. 공산 국가라. 야, 공산주의 상태의 국가가 있을 수가 있냐? 없지. 이미 국가하고 당 소멸된 상태지. 자, 아무튼 간에 그 말도 틀렸어요. 공산주의 국가라.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못했대.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인지. 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경제체제야, 정치체제야? 경제체제야. 그래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반대말이 뭐야? 자본주의 경제체제인 거야. 이해됐지? 자본주의의 빈부격차가 싫으니까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나온 경제체제들이라고. 이해됐지? 그러면 아까 그 할아버지가 얘기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정치체제라고 해야 돼? 경제체제라고 해야 돼? 정치체제거지. 나라의 주권이 다수의 누구한테 있는 거야? 국민에게 있다라는 소리. 그럼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뭐야?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아니라 독재인 거야. 이해돼? 북한의 나라 이름을 보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을 써. 뭐가 들어가 있지? 데모크라시 민주주의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북한은 민주주의 정부체제에 입각한 무슨 경제체제 국가인 거야? 사회주의 경제체제 국가인 거야. 그럼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정부체제에 입각한 어떤 경제체제 국가지? 자본주의 경제체제 국가인 거야. 이해됐어? 됐어? 그래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같이 공존이 가능하다고. 이해됐니? 근데 실제로는 까보면 독재죠. 헌법상은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데 북한이.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걸 따르던 애들이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이야. 당시 1920년대 이 사회주의 이념이 조선 전역에 퍼졌을 때 조선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해, 부자야. 가난해. 일본 놈들이 재산을 다 뺏었다고. 왜? 가난해야 다스리기가 쉬우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조선 민족들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 꿈꿔 안 꿈꿔? 꿈꾸겠지. 부자들이 이런 거 싫어하겠지. 내 재산을 씨발 왜 나눠줘야 돼? 이런 거잖아. 근데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자의 재산을 뺏어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나눠 갖는다고 유토피아인 거야. 그러니까 가난한 조선민들 대부분이 어떤 이념에 심취하게 돼 있어? 사회주의 이념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친구들을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이 친구들의 1차적 목적은 뭐냐면 일제의 지배로부터 일단 조선민족을 해방시키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해방 이후에 조선 땅에서 아까 이야기한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서 부자들을 전부 다 숙청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공산주의 사회를 조선 땅에서 만드는 게 최종 목적이야. 어찌됐든 일제로부터 해방하는 게 우선적인 과제지. 그럼 독립운동가하고 1차적 목적은 똑같죠. 그래서 얘네들도 같이 독립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국내에서 대부분 20년대 독립운동은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대부분 다 했어요. 부자들은 대부분 다 뭐로 갔는지 알아? 친일로 갔어. 지 먹고 살라고. 그래. 아무튼 이게 치안유지법이야. 그럼 일본도 나름 법치주의 체제다 보니까 독립운동가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지하에서 활동하는 사회주의자들을 형무소에 수감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야? 법률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치안유지법을 만든 거라고. 이해됐어? 이 친구들의 특징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친구들이야. 애당초에 인류 사회에 재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한 이후부터 서로의 재산을 뺏기 위해서 인간들은 뭘 일으켜? 전쟁을 일으켰고 승자는 지배계층이 됐고 진 사람은 피지배계층이 됐다는 거야. 즉 계급이라든지 인류의 악한 것들은 이 사유재산이 등장한 이래로 모든 게 다 시작됐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일본 경찰이 사유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 던졌어. 사유재산은 역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답을 해. 그러면 나는 무슨 법에 입각해서 바로 깜빵 들어가? 뭐로 간주받아서? 사회주의자로 간주받았어. 이해됐어? 오케이. 너가 이걸 이해했다면 이제 일제강점기는 쉬울 거야.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했으면 국내 민족운동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 얘기하자면 대부분 그 요거 가르치는 강사분이나 선생님들 역시 사회주의 이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가르쳐요. 이거 내 잘난 척 하려는 게 아니라 이거 진짜야. 내 경험상 그래.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된다고 봐. 예, 아무튼 할게. 그래서 진짜 그 선생님들의 실력은 일제강점기에서 들어다. 자, 그 1922년에 2차 교육령이라고 하는 게 제정이 되게 되는데 2차 교육령. 또 너 외우기 쉬우라고 2차 교육령이 1922년에 만들어졌다. 1차 교육령은 몇 년이야? 11년이야. 이지. 자, 일단은 이 사이토 마코토 총독이
일본인하고 똑같이 대접을 해주겠대. 그래서 이 보통학교 4학년으로 축소한 거를 다시 6학년으로 관제를 복구시켜. 그래서 전주고등학교에서는 실제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시간표가 이렇게 나와. 어떤 땡땡 보통학교의 시간표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있고 일본어, 그 다음에 수학, 기하 이렇게 과목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 자, 이거 몇 년대야? 10년대. 그렇지. 왜? 학년이 몇 학년까지밖에 없어? 4학년까지밖에 없으니까 이걸 갖다 구분해야 되는 거야. 자, 근데 만약에 학년 수가 6학년까지 있어. 보통학교의 학년 수가. 그러면 몇 년대야? 20년대 이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해됐어? 자, 그리고 이제 10년대에 조선인들에게 인정되지 않았던 교등교육을 다시 허가해줘요. 그럼 이제 대학 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그래요. 다 한 거 같네요. 다 했어요. 자, 여기까지 오늘.